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8월 1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옵션 반길이었는데요. 국내 증시 계속해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전장에 3,240선 가까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결국 오늘은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223선에서 중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815선에서 오늘 중가 형성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비해서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좋았는데 특히 나스닥이 못 올랐는데 러셀 2000, 다우 존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러셀 2000이 단기적으로 오른 거냐 아니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중소형주가 가는 거냐 금리 인하가 확정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국내 증시는 좀 정책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된 얘기가 많긴 하지만 지금 앞두고 있는 이벤트가 미러 정상회담이다 보니까 요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대주제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혹은 뭐 지난주부터 시작된 소위 이런 랠리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위험자산을 선호하게 되느냐? 급격히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폭발하고 그리고 또 아마도 미러 간의 정상회담 할 때 전쟁이 종식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쟁은 위험인데 그 위험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인 거예요.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주가도 그렇고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이런 시장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던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올렸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미러 간의 정상회담 중에서 종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 그러면 또 급격히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드려볼게요. 먼저 미러 간의 정상회담 결과를 한번 예측해보면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니까 종전 합의. 나름의 종전 방향으로 가면 2차 회담 갈 겁니다. 근데 2차 회담 없다. 그럼 종전 합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는데 저의 의견, 이건 의견입니다. 의견은 종전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젤렌스키나 뭐 각 정상들 또 우리나라 온 국민이 전쟁이 멈추기를 바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러시아 푸틴이 원하는 게 뭘까? 푸틴이라는 이 정상이 원하는 게 뭘까? 우크라이나 영토거든요. 근데 젤렌스키도 역시 정상으로서 절대 영토를 내주는 조건으로는 종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뺏고자 하고 우크라이나는 뺏기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뺏기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종전이 합의가 될 수가 없어요. 종전이 된다면 예를 들어 푸틴이 원하는 영토는 100인데 그래도 한 20 정도는 받고 영토를 받고 종전한다. 이건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이랬을 때 젤렌스키조차 20 정도는 내줄게라고 의사결정할까? 왜냐하면 양 정상이 각자의 국가에서 국내 정치가 또 있기 때문에 영토를 뺏고자 하지만 뺏을 수 없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종전 합의에 도출을 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종전 합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이 두 가지 중에 무게 중심을 저는 종전 합의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이 랠리가 종전 불발되네? 그러면 위험 선호 현상을 실추시키는 거죠.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코인 버리고 주식 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왜? 전쟁이 계속 남아있는 건 거예요. 지금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실제 종전 합의에 도출한다. 지금과 같은 랠리가 더 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 새벽이 되면 내일 아침 새벽이 되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그 시장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러우 협상에서 된다 안 된다 중에서 트럼프가 모은 거잖아요. 이제 네. 젤렌스키도 없이 그냥 모아서 종전을 자기들끼리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결국 트럼프가 계속 협박을 하는 게 안 하면 굉장히 큰 페널티가 너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네. 계속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러시아는 그걸 견딜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severe consequences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받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걸 번역을 후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후과가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후과가 뭘까요? 관세 전쟁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관세 전쟁이에요. 그거 말고 특별한 카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도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계속 장기전으로 끌어올 수 있었던 배경, 2022년부터 25년 지금까지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었던 것은 돈줄이 있었던 것인데 돈줄이 누구였냐?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싼 가격에 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에 대해서 너 왜 러시아산 원유 자꾸 쓰냐? 너 그럼 상호관세 더 세게 부과할 거야. 근데 중국이나 인도 입장에서 관세를 어차피 높은 관세 부과받는데 거기서 높아짐에 따라서 대미 수출 시장을 잃는 것보다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더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더 유리한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상호관세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뭐 10%, 20%포인트 더 높아져도 그게 센 공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러시아로부터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겠다. 돈줄을 제공해주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뭐 금융망에서 배제하겠다.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종류의 조치. 경제 제재인 건데 그 경제 제재에 따른 실질적인 후폭풍은 누가 경험했나요? 22년에 경제 제재 발동시키고 결과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그 경제 제재에 따른 충격을 받았잖아요. 어떤 충격이죠? 초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관세 전쟁이나 뭐 그밖에 뭐 금융 제재나 이런 것들을 가동할 수 있겠지만 그런 후과가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겠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푸틴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를 고려했을 때 영토를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기나긴 전쟁을 해왔는데 전쟁을 멈춘다? 그러면 전혀 면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산식들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정말 2025년, 26년은 지정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정학적인 논리로 판단했을 때 이 스트롱맨 푸틴도 영토를 받지 못하고 전쟁을 멈출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인 겁니다. 그래서 뭐 제 의견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방향의 종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파급 영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미러 정상회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 두 번째 코너에서도 또 한 번 좀 다뤄보게 될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 이야기로 좀 화제를 돌려볼게요. 어제 시장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다라는 요 내용이었었는데 일단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보다도 좀 낮게 나오면서 지금 시장 전반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세로 인한 물가 충격이 완벽하게 다 나타난 게 아니다라고 네. 보는 시각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참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과 비정상적인 판단,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판단은 같은 어떤 지수를 놓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라는 인물,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저라는 인물을 뭐 어떤 시청자분들은 아 못생겼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를 너무 잘생겼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얼굴을 놓고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CPI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CPI 데이터가 전월이 2.7이고 이번 달도 7월도 2.7%로 나왔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는 2.8%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드라인 CPI만 보면 맞아. 물가 상승 랠리가 멈췄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원 CPI를 보면 전월이 2.95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게 3.1%였어요. 이건 너무나 심각하게 급등한 겁니다. 근원 물가가 급등하는 건 기조적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헤드라인 CP는 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시장의 기대치가 근원 CPI가 3.0%였거든요. 기대치마저도 초과했고 전월보다도 여러분 0.2%포인트가 급등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역사적으로. 자, 그러면 이걸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할 때 한 가지 논리적인 해석은 물론 CPI보다 PCE를 고려하겠지만 연준 위원들은 근원 PCE를 봅니까? 헤드라인 PCE를 봅니까? 근원 PCE를 봅니다.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헤드라인 CPI와 다른 길을 보여줬다. 그러면 뭐를 놓고 우리는 더 판단을 해야 돼요? 근원 CPI를 놓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가 급등 우려예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관세가 채 물가에 반영되기 전 단계인데 근원 CPI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 부분도 주목할 만한 이야기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CPI를 기여도로 분석을 해야 돼요. 굉장히 재밌는 게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헤드라인 CPI가 왜 안 올랐느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게 반영된 겁니다. 근데 근원 CPI에는 에너지 가격이 빼는 거거든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은 발표치가 0%예요. 에너지 가격은 마이너스예요. 이 두 가지를 빼고 계산하는 게 근원 CPI예요. 그러면 정말 CPI 물가 상승률이 전월과 똑같으니까 아무 충격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저기 보면 4 있잖아요. 4. 항공료 4. 네. 이 여름에 시즌이어서 여행 다니느라고 항공 서비스료 올라간 거라서 저건 일시적이야. 저거 빼고 나면 4가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제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뺄 수 있겠지만, 자, 항공료는요. 네. 항공 서비스니까 서비스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서비스를 포함한 항공료와 교통 서비스를 포함한 것들은 근원 서비스 물가에 들어갑니다.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거여서 쟤를 빼면은 코어가 많이 안 오른 거다. 이래가지고 시장을 올려버린 거거든요. 그게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근데 근원 서비스, 지금 항공 서비스 가지고 얘기하려면 네. 458가지 품목 가지고 다 얘기해야 됩니다. 네. 우리 물가를 계산할 때 458가지 품목별로 얘기해야 돼. 이게 자의적인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식료품 물가, 에너지 물가, 근원 물가를 봐야 되는 것인데 그냥 오른 거 안 오른 것만 따져가면 오른 게 이렇게 나타났는데도 이거밖에 안 올랐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의 의견도 자의적으로 여러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원 서비스 물가의 가장 많은 기여도가 뭡니까? 렌트비예요.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주거비 상승률도 3.7%로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도 근원 물가가 올랐다. 근원 서비스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요. 근원 상품 물가가 오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원 물가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근원 상품 물가와 근원 서비스 물가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원 상품 물가를 봐야 되는데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일까요? 근원 상품 물가인 거예요. 근원 상품 물가의 기여도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가 채 물가에 반영되기도 전 단계인데 근원 물가가 0.2%포인트나 반등했어요. 전월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프 보여주시면 근원 CPI 데이터가 3%대를 초과한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보세요. 기조적으로 3.3, 25년 1월에 3.3%를 기록한 이후로 3.1%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기조적으로 물가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이 지표인데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CPI 데이터를 보면서 시장은 어쨌든 9월엔 금리 인하할 거야. 9월에는 금리 인하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 12명의 투표로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 12명의 구성상 금리 인하의 무게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발표되든 무조건 금리 인하인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일단 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고용은 고용대로 안 좋고 제가 이것을 이중 쇼크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중책무인데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이 두 가지가 이중책무인데 이중 두 가지 분야에 쇼크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가 다 달아나는 거예요. 물가라는 토끼도 달아나고 있고 고용이라는 토끼도 달아나고 있어요. 근데 통상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상 물가부터 잡는 겁니까? 고용부터 잡는 겁니까? 그 두 마리 토끼 중에서. 근데 연준은 이 두 가지 목표를 언제나 우선순위 없이 둘 다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고용부터 잡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일단 그게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갈리는 거예요. 고용부터 잡느냐, 물가부터 잡느냐. 보통은 물가부터 잡죠. 예. 왜냐하면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겁니다. 물가라는 토끼를 먼저 잡고 그러면 물가 다 잡혔네. 그러면 그제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라는 수순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통화 정책 기조도 그랬던 겁니다. 물가 안정의 흐름을 보면서 물가 안정의 흐름이 됐는지 그걸 보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연준 위원들이 거의 두 개로 갈려가지고 뭐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개로 갈려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 고용 안정이 우선이냐 최대 고용이 우선이냐 물가 안정이 우선이냐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주장이 근거만 다른 거예요. 금리 인하 필요하다. 왜? 고용 쇼크가 심각하니까. 그리고 뭐 물가는 일시적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반대로 금리 동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물가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리를 인하하냐. 여기서 금리 인하했다간 물가는 더 치솟을 수 있다. 그리고 고용 부분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이 둔화되는 걸 감안해야 되는 것이다. 이 후자가 통화정책의 통상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한국은행 가보셨습니까? 로비에 가시면 큰 그 간판 같이 나무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 글귀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큰 글귀. 사자성어. 물가 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왜 있다고요? 물가 안정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안정은 정책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재정 정책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의 움직임을 보면서 물가를 목표 수준에 부합하게 만들어 나가는 여정이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분열된 혼돈의 FOMC 위원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왈가왈부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매겨서 물건값이 올라가면은 결국 수요가 줄어들어서 물건이 안 팔려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안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물건값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고용을 지금은 쳐다봐야 될 때지 물가 쳐다볼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더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네.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실제로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거의 5번 인하가 다 반영이 이미 끝났잖아요. 시장 반영에서 네네. 2년짜리 금리랑 이제 3.25까지 내려가 버린 상태인데 상단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표가 된다면 그게 다시 백해서 금리가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년께 한 25에서 50bp 정도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도 빠지고 다 뭐 코인도 빠지고 리스크온 다 빠지고 거기에 앞에서 말씀하신 러시아 종전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빨리 우리는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거네요. 자, 그 부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표현이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계속 유동성 장세예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위험한 유동성 장세인 거예요. 위험한. 그러니까 위험한 유동성 장세는 그 위험이 터지면 대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위험이 어떤 구간에서 나올까? 그것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위험한 일이 터지지 않으면 유동성 장세로서 지금 실물 경제가 뒷받침돼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유동성의 힘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두 가지 논리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논리 중에 통상적인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은 뭐냐?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압박하면서 연준 의장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을 이렇게 11명이나 11명. 지명했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트럼프가 이걸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때 현역 FOMC 위원들을 거론했어요. 그럼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보험원 부의장, 은행 감독국 부의장이에요. 그리고 제펄슨, 필립 제펄슨 부의장.
그러니까 필립 제펄슨 부의장이 두 번째입니다. 서열상. 그리고 보우먼이 세 번째입니다. 서열상. 근데 이 세 명 다 연준 이사 세 명 다 연준 의장 차기 의장으로 거론되고 지명됐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더군다나 여기서 쿠글러 이사가 사임했고 지난 FOMC 때 아예 참석을 안 했죠. 그거부터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사임했고 사임한 후 그 대타를 미란으로 지명했죠. 자, 그러면 9월 FOMC 회의에 참석할 가버널스만 보면 위원들만 보면, 그러니까 연준은행 연방준비은행 총재 말고요, 7명의 연준 이사로만 놓고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나머지 2명만 조용한 거고요. 3명이 조용한 거고 나머지 연준 이사 4명.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토퍼 월러, 다음 차기 연준 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 보우먼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펄슨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란 트럼프의 지령을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7명 중에 4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겁니다. 왜? 나 지령받았거나 차기 연준 의장이 돼야 돼요. 다만 차기 연준 의장이 돼야 되는 상황 하에서 논리가 다른 겁니다. 기존의 통화정책 메커니즘을 강조했던 인물들이 오히려 이 고용 충격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꿔서 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는 둘 다 지지받을 만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하는 근거로서 이 고용 충격이 더 우선시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 의사결정도 상당 부분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성상 의견을 드린다면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 그럼 7명 중에 3명이 동결이고 4명이 인하다라고 했을 때 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오늘 마침 빅컷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다. 그럼 7명이 삐걱거리기가 어렵거든요, 원래. 나머지 연방준비은행, 지역은행 총재들은 다를 수 있어요. 왜? 뉴욕 사정 다르고 클리브랜드 사정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금리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버널스는 보통 같은 이 의견이 합치된 결과였는데 이번에 32년 만에 처음 합치가 안 됐잖아요. 근데 잭슨홀 미팅 때 금요일 밤에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강하게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시장에서 굉장한 큰 또 폭풍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야, 이 통화 정책이 과연 독립성 맞아? 그러니까 연준 의장 후보군들이 다 독립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충성심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트럼프에 충성심 있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인 이 연준에 대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포인트 드린다면, 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연방준비은행 이 페드가 마치 뭐 중앙은행이 아닌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중앙은행은 맞습니다. 근데 지분 구조상 미국 주요 IB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소유주 구분으로 보면 민간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유동성 발행과 또 금리 결정이라는 이 중앙은행의 책무, 이것을 갖고 있는 법에 의한 Federal Reserve Act에 기초한 중앙은행은 맞습니다. 연준도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중앙은행, 뭐 BOJ나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 중앙은행인 건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좀 들썩들썩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또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탈금융자산 성격이 좀 강했었는데 이제는 주식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에 비트코인 시장도 같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도 디지털 자산이래. 디지털 자산인 거예요. 코인은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는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인 거고요. 비트코인은 자산인 겁니다. 둘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시장에 또 관심 가지면서 스테이블 코인도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그런 일종의 코인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은 아닌 겁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의 주식은 자산이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주식 시장이 있고 채권 시장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자산 시장은 위험 자산입니까? 아니면 안전 자산입니까? 위험 자산이죠. 주식 시장은 위험 자산이 아니 위험 자산이죠. 공격적 투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투자했을 때 원금을 훼손받을 가능성도 높지만 반면에 리스크도 높은 겁니다. 리스크도 높지만 수익성도 높게 기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금은 안전 자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긴다. 그러면 주식 시장처럼 비트코인 시장처럼 소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집중되는 것이죠. 지금은 빅컷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생겼고 또 9월에는 금리 인하 확실히 있어라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역시 유동성 장세가 소위 비트코인 시장이나 이더리움 시장이나 아니면 주식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온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금도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리스크 자산이 계속 올라간다. 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이제 그 법안들 발표되면서 증시 양도세 기준 완화되고 또 그다음에 배당세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세법들이 부자감세 논란이 있으면서 네. 주가가 이제 약간 횡보세로 바뀌었잖아요. 네. 저희가 얘기할 때 기세가 꺾였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기세가 꺾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기세가 꺾였죠. 실제 기세가 꺾였습니다. 또 좀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를 좀 들여다봤을 때 어쨌든 지금 당분간은 25년 한 해는 미국 경제도 관세 전쟁에 따른 부메랑을 경험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일본도 얼마 투자, 유럽도 얼마 투자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투자가 언제 단행될까요? 올해일까? 올해는 아니에요.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끝자락입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로 세계 많은 국가들이 관세를 낮게 적용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투자를 약속했는데 그 투자 약속, 그게 다 설비 투자거든요. 설비 투자가 GDP의 구성입니다. 그럼 설비 투자가 단행되고 건설 투자도 조선소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설비 투자가 단행되고 건설 투자가 단행되고 이게 신규 투자입니다. 투자가 단행되면 고용도 늘어나고 그럼 고용이 기반이 되면 소득이 안정적이 되니까 경기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 찾아오냐? 올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트럼프가 주장하는 J 커브죠. J 커브 그림을 그리면 처음에는 내려가다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25년 올해는 이 관세 전쟁에 따른 실물 경제적 부작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미국에 투자하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늘리면 국내 설비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메커니즘상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이 대미 투자를 계획한 상황에서 국내 투자를 단행할 수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만큼 그곳에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국내 설비 투자는 줄어요. 그럼 이게 실물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의 구조, 지형이 미국 예외주의인 거예요. 또 역시 2026년부터 또 미국 예외주의로 흘러갈 거예요. 그런 기대감도 실물 경제적으로 한국 경제는 계속 저성장인데 저는 오늘 그 소비 쿠폰 발행에 따른 뭐 민간 소비 회복을 보여주는 실물 경제 경기 동향 발표된 거 저도 확인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우리 정부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올해 성장률 몇 % 나오는지를 관심 갖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올해 성장률을 0.8이냐 0.6이냐 1.0이냐 이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다. 올해 성장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년 거 보자. 내년, 내후년, 5년을 들여다보자. 장기적인 성장 플랜을 잡아야 된다. 이런 거대한 후폭풍 속에 우리 정부는 올해 성장에 집중을 한다면 될까? 제가 정치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 어떤 정책이 맞는가? 한 단위 투자도 올해 경기 부양이 중요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어떤 산업을 찾고 그것을 거머쥐기 그리고 많은 투자가 해외로 떠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대책, 성장 정책, 경기 진작책이 아니라 경제 성장책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많은 투자자들도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일종의
그 세법 개정을 기점으로 좀 기대감이 많이 꺼진 거죠. 꺼졌는데 꺼져놓고 보니까 상황이 말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투심이 어떻게 작동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물 경제가 한번 여러분 계속 생각해 보는데 코스피 5천은 가고 실물 경제는 계속 지지부진하면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같이 가야죠. 같이 가는 구조를 찾아서 투자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은 코스피 5천이라는 장밋빛도 좋지만 그 장미가 피어날 수 있는 그 토양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도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시야를 넓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너무 좁게 봤었던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